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제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입니다. CSOP 자산운용은 홍콩에 소재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0년 10월 달에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 ETF를 론칭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 ETF를 론칭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론칭하면서 저희가 ETF가 가상자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가상자산 발전이나 그 ETF가 어떤 그 역할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재밌는 일들이 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처음에는 가상자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빠리빠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작년에는 한 9천 개 정도 가상자산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수치를 봤더니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봤어요. 14,778개.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뭐 시바이누라든가 도지코인, 그 다음에 시바이누의 라이벌,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더리움의 라이벌, 뭐 솔라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가상자산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그리고 전세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742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마켓캡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지금 트레이드 되는 것들만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한 거고요. 주목하실 점이 24시간 평균 거래량하고요. 가상자산 시가총액인데요. 96.57 빌리언 달러 거래량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2.6 트릴리언 달러예요. 근데 작년에도 저희가 같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시가총액이 800 빌리언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물론 가상자산 가격이 낮아서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ETF가 SEC 승인을 해가지고 11개가 승인이 됐죠. 거기서 들어온 유입 금액, 그 다음에 마크투마켓으로 자산이 올라간 것들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오른쪽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있죠. 13,000개 정도. 근데 대부분이 그 자산고로 따지면 그 시가로 따지면 비트코인이 1.3 트릴리언 달러로 5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바로 17%.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따지면 거의 70%가 넘어요. 거기에다가 우선 테더나 아니면은 바이낸스 코인, 그 다음에 솔라나 등 대표적인 코인들만 따지면 거의 90% 이상이 넘기 때문에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표적인 코인들의 그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자산 배분 측면에서 가상자산이 아직도 큰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면은 주식이나 아니면 채권 전체를 비교해 가지고 가상자산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약 2% 정도밖에 안 되죠. 저희가 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금이 지금 잠시만요. 금이 4% 정도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가상자산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TF 승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더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선 지금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에 이제 가상자산 전문가가 아니고 전통 금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코인마켓캡에서 인용을 했고요. 다음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글로벌 ETP 현황을 보시면은 제가 굳이 왜 ETP라고 표현을 했냐면 ETP 같은 경우에는 Exchange Traded Product죠. 그 안에 ETN이라든가 노트, 은행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것들, 아니면 ETF, 펀드로 발행되는 것들, 아니면 ETC, 컨트랙으로 발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ETP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각국마다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칭도 너무 다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ETN하고 ETC가 굉장히 많이 발행돼 있어요. 전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3개. 작년에 같은 조사를 했을 때 숫자가 174개였었어요. 그새 뭐가 드러나냐면 미국에서 11개 스팟 비트코인이 승인이 됐죠. 그리고 독일에서 5개 스팟 비트코인 말고 다른 자산에서 5개가 승인이 됐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숫자가 딱 맞진 않는데 다른 발행된 것들이 몇 개가 디리스팅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상장 취소된 것들이 있고, 발행 국가 수에는 11개가 있죠. 그럼 11개 국가들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ETP 프로덕트 관련해서 관련 규제를 이미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제일 주목할 게 뭐냐면 발행 국가 수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점 뭐냐면 작년에는 굉장히 신기하게 나이지리아가 ETF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봤더니 카자흐스탄에서 ETF가 발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총 자산고 같은 경우에는 82 빌리언 달러, 그리고
발행 기관수 같은 경우에는 38개가 있죠. 그럼 발행 기관수를 저희가 한번 볼게요. 우선 저희가 얘기하는 전통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그 다음에 블랙락, 베네크 요번에 스팟 비트코인을 내면서 거기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나머지 유럽에 있는 더 많은 숫자들, 거의 발행 기관 숫자의 70% 이상이 가상자산 관련 자산운용 업체예요. 우리가 보면 프로쉐어즈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기관들이 더 많죠. 아이쉐어 같은 경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쪽에서 유명한 프로쉐어스 아니면은 21쉐어스가 있죠. 제가 예를 들 때 잠깐 버벅대는데, 그러면은 왼쪽에 보면은 나라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스위스하고 독일이 굉장히 신기하게 유럽 국가에서 많은 가상자산 ETP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다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자산고를 보면 그 수치가 너무 작긴 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활성화된 캐피탈 마켓, 그러니까 자본이 가장 많이 모이는 캐피탈 마켓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개 정도, 33개 정도의 가상자산이 발표가 ETF가 있는데 그중에 11개가 스팟이고요. 나머지는 선물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그중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면 5개가 레버리지하고 인버스거든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2배로 간다던가, 아니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떨어지면 숏으로 베팅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 놨고, 전체 82빌리언 중에 미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상품들이 68빌리언,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80%에서도 지금 11개 스팟 비트코인에서 차지하는 게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물 쪽에 있는 거에는 이미 숫자가 많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현물 쪽에 가상자산 ETF로 자산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시고요. 나머지 국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테일 대상으로 가상자산 ETF를 2020년부터 발행을 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캐나다 마켓 같은 경우에 캐피탈 마켓의 성향상 그렇게 많은 자금들이 아직까지 모이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많은 국가들이 미국 이외에 그 전에 현물 관련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발행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오른쪽에 이제 가상자산별 자산고 현황을 보시면은 엄청나죠. 비트코인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4%.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합쳐도 거의 94%인데, 제가 지금 크립토 인덱스라고 표현한 거 있죠. 오른쪽에 바 차트에서 보시면은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2% 이상이, 이 부분들도 대부분 보면 인덱스 밑에 크립토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자산들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자산들이 비트코인이 가장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두 개를 합치면 거의 95% 이상이 ETF 상품, 아니 ETP 상품으로 시장에 론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요 마켓 가상자산 규제 및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리테일 상품을 출시한 국가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가상자산을 이미 법적으로 커머더티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미에서 다른 국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독 기관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선물관리위원회 CFTC하고 증권관리위원회 SEC하고 서로 간에 자기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경쟁을 하는 것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커머더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증권으로 할 것인지 분리를 안 하고 있어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관련 산업, 투자자라든가 거래소 아니면 다른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이 규제를 제대로 법안을 마련하면 그쪽에 자금 유입되는 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거를 요번에 SEC에서 승인한 비트코인에서 저희가 봤고요. 60빌리언 정도가 지금 ETF로 해서 자산고에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60%를 전부 다 순자금 유입으로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30빌리언 정도가 순자금 유입이 됐고 나머지는 우리가 봤을 때 마크투마켓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같이 자산고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우선 아시아 국가를 찾아보기 전에 우선 유럽 국가를 한번 볼게요. 스위스하고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에서 굉장히 친화적인 국가였었어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ETP 발행수가 62개로 최대고 자산고 같은 경우에는 6.1빌리언으로 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요.
전통적으로 스위스는 저희가 보면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가 가장 강하죠. UBS처럼. 당연히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프라이빗 웰스로 자산으로 명확히 구분을 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규제를 만들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 중앙은행하고 비트코인, 중앙은행과 FSA 거기 관리 감독 기관이 비트코인은 합법적이지만 지불 수단이 아니라고 공표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은 결제 수단이 아니다라고 공표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관련 규제를 만들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이한 게 뭐냐면 대부분 규제들이 아직까지는 그 세법에 관련 규제들을 마련해 놓지 않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 진일보를 해가지고 세금 관련 법도 마련했어요. 그래서 가장 뭐 대표적으로 1년 기간의 거래 차익이 600유로 이하면 거기에다 무관세,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관리 감독 측면에서 조금 더 진일보됐다고 보고 있고요. 일본. 원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관련해서 가장 제일 먼저 규제를 마련한 나라거든요. 그래가 보면 AM이라든가 엔티머니 런더링이라든가 아니면 테러리스트 액트 그런 것 중에 반 테러리스트 액트에 하는 그 규정들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일본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마운트 곡스라고 일본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었죠. 그래서 엄청난 자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가상자산의 규제를 시작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가상자산 발전이나 규제 상황이 굉장히 완만해졌죠. 다만 최근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 지금 일본에 있는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은 입법화를 통해서 웹3 발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유치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공적 투자 연금이 있죠. GPIF도 굉장히 신기한 뉴스를 하나 내보내긴 했었는데요. 그 뉴스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들은 향후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을 자기들이 투자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 일본같이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 보수적인 금융기관, 아까 말씀드린 감독기관이라든가 아니면 GPIF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일본에서도 움직임이 보인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2023년 4년도에 가상자산 관련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건지는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야당이든 여당이든 ETF 현물 ETF 관련해 가지고 승인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곧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규제를 마련해 가지고 가상자산 산업 경쟁을 좀 높이는데 경쟁도를 높이는데 뛰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홍콩이거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에 가상자산 선물 ETF를 승인했어요. 거기에 저희가 최초로 ETF를 발행한 회사고요. 홍콩에 지금 3개의 가상자산 ETF가 있는데 전체 자산고는 지금 그렇게 크진 않아요. 176밀리언 정도고 전체 ETF 시장, 발행된 시장을 보면 0.2%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홍콩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지난주에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승인한 회사들은 뭐냐면 보세라하고 차이나 AMC, 그 다음에 하베스트 자산운용인데요. 대부분 이것들이 중국계 자산운용사의 홍콩 지점이에요. 아니면 홍콩 지사인데 여기서 저 커스토디안 문제라든가 아니면 마켓 메이커를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굉장히 급물살을 타가지고 승인을 발표했고 뭐 거기에 있는 마켓 메이커, ETF 관련된 기업들이 이거를 빨리 론칭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블룸버그에서 자료가 나오긴 했거든요.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 3개의 회사들이 어떤 커스토디안을 사용할 거냐면 프루덴셜하고 그 BOCI하고 뱅크 오브 차이나하고 연결된 그 커스토디안이 있거든요. 거기서 커스토디를 해줄 거고 가상자산 제공 서비스, 그러니까 버추얼 애셋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누가 될 거냐면 OSL하고 해시키가 될 거예요. 이 2개는 홍콩 증권위가 승인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0.3%에서 1% 정도 굉장히 다양하게 매니지먼트 피가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굉장히 싸게 ETF가 발행이 되고 제공이 되고 있는데 홍콩이 어떤 식으로 피 면에서 그걸 경쟁할지는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 뉴스 보도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중국계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토에서 자금이 유입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예상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채널에서 중국의 본토 자금이 홍콩으로 들어오려면 우리가 얘기하는 QD라든가 QDII죠. 왜냐하면 그 중국에 있는 적격 투자자들이 해외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거기에 쿼터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스타커넥트에 ETF가 포함돼야 되는데 사실 스타커넥트에서 ETF가 포함되는 가장 기본 기준은 뭐냐면 남양 방향의 트레이드요.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사는 것들 중국 자산이 아니면 중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80%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정부에서 가상 자산을 허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아직 가상 자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요원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상 자산으로 발전하는 홍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 중국이 가상자산을 금지한 것처럼 2017년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의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가상자산을 발전시킨다기보다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컸죠.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겠다는 입장이 컸는데 그래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감독을 강화했고 가상자산을 특별한 상품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증권이 아닌 커머더티가 아닌 그냥 특별한 상품으로 관리를 한 다음에 특별 관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 특성에 맞는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전문 투자자만 허용을 할 수 있었도록. 그래서 그때까지만 홍콩의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나온 법이거든요. 근데 2022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허용을 하면서 법을 바꾸면서 증선이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냐면 홍콩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이 약간은 약해졌죠. 싱가포르로 넘어간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가상자산 관련해서 다른 국가로 넘어간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차피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게이트웨이니까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될 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서 전체 시가총액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홍콩 정부가 판단했을 때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아니면 웹3, 핀테크를 바탕으로 홍콩을 다시 한번 아시아의 금융허브 아니면 더 나아가지고 전 세계 금융허브로 발돋움하자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최초로 가상자산 선물 ETF 승인한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지난달에 현물 ETF를 승인한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또 향후 나올 법들은 뭐냐면 장외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에서 규정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 장외거래소는 뭐냐면 홍콩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는 금융중심지 센트럴 말고 거의 옆에 완차이가 있잖아요. 완차이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보면 환전소 같은 데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외거래소에 가가지고 과연 가상자산이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한번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나 이런 거를 절대 지키지 않는 완전히 환전소에서 사람의 그 어떤 신문 같은이나 아니면은 AML 그러니까 그 저기 자금 세탁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지켜지지 않고 굉장히 범죄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홍콩은 그거를 장외거래소를 제도화로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시킬 거고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또 다른 거 하나냐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정을 만들 거예요. 아시다시피 가상자산을 보면 사기 위해서는 피아트 커런시, 코리안 원이라든가 아니면 US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직접 제가 비트코인을 살 수 있긴 하겠죠. 이더리움을. 하지만 이제 이미 트레이드를 많이 해보신 분들 중엔 그 유동성이 받쳐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필요한 가상자산을 전환하는 이 형태로 움직이는 지금 성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량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규정을 만들 거고 이 모든 관련 규정을 만드는 거의 가장 큰 목적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굉장히 불확실한 법률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장 참여를 늘리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참여를 늘린다는 얘기는 더 많은 다른 국가들의 이제 가상자산 업체들이 홍콩 쪽으로 몰리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경쟁이 도와지겠죠.
그럼 홍콩이 왜 가상자산 허브로서 발전할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이냐? 우선 가장 풍부한 자본 시장이에요. 아직 홍콩이 많이 그 위세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풍부한 자본 조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 두 번째 하나는 지금 홍콩 정부에서 얘기하는 미래지향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열심히 아니면 가상자산 발전에 대해서 불확실성 없이 활동을 해라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줄 거고요. 그리고 전통 금융 분야에 굉장히 풍부한 인력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폐로 사용된다거나 아니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금융 쪽에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크립토커런시로 움직이고 있는 인력들도 이 IT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지만 이 홍콩 전통 금융과의 융합을 위해서 아까 이렇게 저희가 계속 그 강연자들이 말씀드린 것들 중에 얼라이언스를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개의 얼라이언스를 위해서는 전통 금융에서 그걸 알고 있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인재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홍콩이 그 인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공급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다른 거 하나는 이건 투자 장점인데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캐피털 게인 텍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 세금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통적 금융기관의 협업이에요. 저희가 이제 선물 ETF를 만들고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우선 선물 ETF를 만들었어. 증시에 상장을 했어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증권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디스트리뷰터들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아직 가상자산을 언더라잉으로 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전에 이제 홍콩 증선위가 얘기했던 기관 투자자만 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그걸 적용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아니면 뭐 찾아다니면서 이것들의 지도도 하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거에 가장 선봉해서 가지고 이걸 많이 알리는 데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선위의 도움이 굉장히 컸죠. 홍콩 증선위하고 그 다음에 홍콩 통화청 HKMA에서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가상자산이 명확하게 법령 안에 들어가 있는 자산이라고 규정을 해주고 그 전통 금융기관들이 자기 디스트리뷰션 채널, 그러니까 HSBC 같은 경우에 홍콩에서 가장 큰 은행이잖아요. 지점도 가장 많고 그 지점을 통해서 개인들한테 팔릴 수 있도록 같이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 지금까지 아직 가상자산은 거래소 사기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가서 사고 팔 수 있지만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사기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들이 계속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내가 이걸 살 수도 있고 증권회사에서 살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거래량이나 퍼포먼스가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 자료 같은 걸 보시면 제가 72,000 US 달러라고 얘기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게 거의 3주 전의 데이터죠. 왜냐하면 지금 조금 떨어졌으니까.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게 어제부터 또 다시 오르기 시작했더라고요. 반감기가 저번 주에 반감기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부터 그 이후부터 이제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이 하루에 채굴되는 양이 6개에서 3개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줄면서 이제 반감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중동에서 오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US 달러 관련해 가지고 페드의 레이트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아니 얼마나 더 유지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줄어 가지고 다시 오르긴 했었는데 우선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성과를 보면 이제 블룸버그 데이터 같은 걸 보시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어 투데이로 YTD로 67.4%가 이제 비트코인이 올랐고요. 그다음 저희 이제 ETF가 올랐고 비트코인도 거의 같은 그 퍼포먼스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도 69% 정도가 올랐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그러면 가상자산 거래소하고 ETF하고 비교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굳이 시간상 선물 거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모두 현물 자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직접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용해서 거기서 본인 자산을 수탁을 해주든 커스터디를 해주든 아니면 진짜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콜드 월렛에 담아 놓으시든요. 하지만 이제 선물이나 아니면 홍콩 가상자산 ETF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선물 미니 이 CME 선물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파생 상품을 사용해 가지고 가상자산을 트래킹하기 때문에 현물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서 2주 전에 승인한 현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수탁 기관들은 이미 다 마련이 돼 가지고 미국처럼 이제 수탁을 하고 있고요. 관련 법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개 국가들이 많은 법규를 내놓고 있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MICA, 미카라고 전체 통합적인 관련 법규를 내놓을 예정이고요. 2024년 만들어지고 있는데 선물이나 가상자산 ETF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상자산 ETF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선위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죠.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독립적 자산 감독이 있느냐? 지금 국가마다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국가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굳이 퀘스천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으니까. 물론 일정 국가들은 관리 감독을 하겠죠. 근데 과연 그 관리 감독의 수준이 아니면 강도가 우리가 금융기관이 받는 것이냐 아니면 한국 거래소나 홍콩 거래소가 받는 정도의 수준이냐 굉장히 의문이 많고요. 그리고 홍콩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트러스티, 저희가 HSBC를 트러스티를 사용하거든요. 거기서 저희 자산운용사와 달리 제대로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요. 접근성에서 제가 가상자산은 어렵다고 표현했고 홍콩 가상자산 ETF 같은 경우는 쉽다고 표현했는데 가상자산 거래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물론 지금 가상자산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피어투피어로 피앗에서 그 원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전화해서 사든지 대부분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금 전통 금융에서 증권 트레이딩 하듯이 매수 매도 효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접근성이 왜냐하면 인터페이스라든가 아니면 트레이딩 그 플랫폼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증권회사 트레이딩하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상이하니까요. 힘든 부분이 많이 있고, 네. 근데 홍콩 가상자산 ETF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홍콩 계좌만 열어가지고 직접 주식을 트레이딩 하신 대로 하시면 되니까요. MTS나 아니면 HTS로요. 최소 투자 자금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US 달러 10불 정도면 가상자산을 사실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 있는 업비트나 빗선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5,000원까지 최소 투자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홍콩의 상장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상자산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왜냐하면 홍콩 같은 경우는 미니멈 트레이딩 랏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 100유닛이거든요. 100개 정도를 사야 되니까 가상자산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가장 최소 투자 금액이 요즘 가치로 따지면은 약 300달러 정도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제가 한 5분 정도 더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우선 가상자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과가 되게 많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왜 가상자산 ETF가 가상자산 거래소보다는 그래도 그 장점이 있는지.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해킹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이 해킹이 되면 어떤 거래소에서 물론 가상자산 전체 언더라인 프라이스에서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다만 내 자산이 해킹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질 리는 없죠. 그러면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선 이 ETF를 통해서 사게 되면 ETF 운영하는 이제 운용사라든가 아니면 트러스티 아니면 수탁기관한테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많이 나가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너무 처음에 너무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가상자산 ETF나 아니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사는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는 게 맞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규제에 들어와 있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보다는 규제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ETF 어느 나라든 상관없죠. 미국이든 홍콩이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제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